여기 한국에 대한 주제 덕분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여기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관심으로 고속 승진을 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취재하고 어떻게 보여줬길래 그녀의 기사가 이렇게 인기가 급상승했는지 오늘 사연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넬리 코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CNN 방송국에서 사회부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미국인으로서 저는 늘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이는 단순히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었죠. 제가 자란 보스턴은 미국 독립의 발상지이자 현대 민주주의의 요람과도 같은 곳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회의 땅으로서의 미국의 이상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제 가족의 이민 역사가 미국에 대한 자부심의 큰 원천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오셨는데 빈손으로 와서 열심히 일해 중산층으로 성공하셨죠.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셨던 거예요. 이런 가족사를 들으며 자란 저에게 미국은 그저 국가가 아니라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동양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동양은 그저 멀고 낯선 곳이었죠.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중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6.25 전쟁과 휴전선,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북한과의 갈등 정도가 제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저는 동양, 특히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볼 기회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제 세계관은 꽤나 서구 중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2005년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해외 출장 때문에 갑자기 한국에서 3년을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미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저 복잡하고 시끄러운 나라였어요. 서울의 빽빽한 고층 빌딩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게 낯설고 혼란스러웠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도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달랐으니까요. 그러다 2007년 12월 7일,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태안기름 유출 사고였죠.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 1호가 충돌해서 실제 유출된 기름량은 15,000kl, 즉 8,000여 톤이었다며 물은 1kl가 1톤이지만 기름은 1kl 0.7톤 정도에 해당했어요. 뉴스를 통해 그 참혹한 광경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전문가들은 태안 지역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피해 금액만 해도 약 7,300억 원에 달했죠. 아름다운 바다가 온통 검정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복구가 될 때까지 무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았다고 해요. 그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으로 달려가 기름을 닦아냈어요. 결과적으로 총 4,175kl의 기름을 제거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봉사를 한다니까.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죠. 이 경험은 제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동양 문화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04년 CNN에서 아시아 경제 강국들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 좋은 감정이 있었기에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취재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의 놀라운 발전 과정에 더욱 빠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저는 실제로 한국에 있으면서 봤던 상황이라 그 사고 전과 후의 복구 과정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과 회복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기에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2000년대 초반보다 훨씬 더 변화돼 있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교통, 쇼핑, 음식 주문, 심지어 관공서 업무까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K-팝, 한국 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와서 보니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들 모두가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근면성이었어요. 17년 전 태안 사고 때 보여준 그 단결력과 시민의식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것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취재는 제게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취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날 태안기름 유출 사고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의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 12월에 일어난 그 대형 사고는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과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어요. 그때 당시 저도 현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작은 손으로 모래사장에 기름을 닦아내고 젊은이들은 힘든 중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노인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강한 책임감과 결의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고등학생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태안까지 왔다 갔다 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갔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한국의 민족성과 시민의식이 잘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기름을 닦아내는 정도였지만 점차 팀을 이루어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어떤 분은 기름을 걷어내고 또 다른 분은 오염된 모래를 파내고 또 다른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등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며 한국인들의 뛰어난 조직력과 적응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노력이 하루 이틀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동정심이 아닌 깊은 시민의식과 책임감의 표현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 자원봉사자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태안은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이 말씀에서 한국인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신,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서로 돕는 문화가 있었기에 이런 대규모 자원봉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의 회상을 간직한 채 서울 의거리를 취재하면서 걷다가 목이 말라 카페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글로 된 메뉴판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중 한 프랑스 여성이 한글이 너무 예뻐요. 마치 그림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17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한글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기호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세계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문자가 되었다니 놀라웠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 영국인 남성은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삼 한글의 과학성과 한글의 미래지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기자 친구 진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딸이 AI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데
한글의 구조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한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어요. 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한 미국인 학생은 한글로 쓰인 시를 원어로 읽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적 호기심이 언어 학습의 동기가 되는 걸 보며 한글의 영향력이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거리를 걸으며 본 한글 티셔츠와 한글을 모티브로 한 현대 미술 작품들, 그리고 캘리그라피까지 모든 것이 2007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때는 한글이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였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초등학교 방문이었어요.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선생님은 디지털 시대에 한글만큼 잘 어울리는 문자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화면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한글의 특성이 이런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현대적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오래전 태안에서 본 한국인의 단결력, 그리고 지금의 한글 열풍, 이 두 가지는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힘,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큰 행운으로 여기며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더 놀라운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한글의 세계적 위상에 감탄하며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저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 컨퍼런스장에서 중국 기자 린 샤오밍을 만난 것인데요. 처음에는 동료 기자로서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의 발언은 점점 더 도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린 샤오밍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파생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해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 심지어 김치마저 중국 음식 문화에서 유래했다는 말까지 이어졌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 한복의 아름다움, 김치의 독특한 맛과 문화적 가치, 이 모든 것이 중국에서 왔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린 샤오밍의 말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과 함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어요. 자기 나라를 좋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자기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무례하게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다니요. 지난 태안에서 본 한국인들의 단결력, 그리고 지금 목격한 한글의 세계적 위상,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다른 나라 문화의 모방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죠. 린 샤오밍은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했지만 그의 논리는 빈약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린 샤오밍의 주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한국 문화의 뿌리가 중국에 있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모두 착각이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린 샤오밍의 주장에 대한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문화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새로운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린 샤오밍의 도발적인 주장은 오히려 제가 한국 문화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어요. 이 과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분노와 호기심, 그리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뒤섞인 채 다시 취재의 길에 나섰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재현이라는 이름의 역사학자로 재직 중이었어요. 재현과의 인연은 17년 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16살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와 있었고 재현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였어요. 우리는 태안해변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되었고 그 후로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어요. 재현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그는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넬리,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저는 린 샤오밍과의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역사적 진실을 말해줄게. 재현은 먼저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중국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 선, 원을 조합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문자의 형성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의 과학성이었습니다. 재현은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작 원리와 제작 시기가 밝혀진 문자라고 설명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에 한글 창제의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증거였죠. 한복에 대해서도 재현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복의 특징인 저고리의 곡선미, 치마의 풍성함, 색동의 사용 등은 중국 전통 의상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어요. 특히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복의 독특한 형태와 색감은 한국의 자연환경과 미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감탄했어요. 재현은 김치가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고추가 들어간 현대식 김치는 16세기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재료, 맛, 발효 과정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어렸을 적 태안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단결력, 그리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독창성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재현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아닐까?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고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알아.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거나 독특하다는 것을 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문화라는 점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린 샤오밍의 주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한국 문화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재현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즉시 기사 작성에 착수했어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중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제가 17년 동안 목격한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담았죠.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강조했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2024년 현재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불굴의 정신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하여 국가를 구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였죠. 누군가는 결혼 반지를, 누군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귀한 유품까지 오직 내 나라를 위해 동참한다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러웠어요.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제가 직접 목격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는 예시였죠. 그렇게 기사를 써내려갈 내용을 마무리하고 제가 쓴 기사는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동시에 중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반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만큼 찔리는 게 많다는 소리로 저는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놀라워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적 자산이자 과학적 성과라는 점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내 한글 학습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래 가치의 중요성까지도 제기가 되었기에 너도 나도 한글을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국이 움직인다는 것은 세계가 움직인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한 한복과 김치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실용성, 김치의 건강 효능, 그리고 아삭한 식감과 맛 등이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한식당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한복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이 유행하는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의 기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울산과 포항의 변화였죠. 한때 공업도시로만 알려졌던 이 도시들이 이제는 첨단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사의 말미에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어요. 17년 전 어린 나이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는 깊이가 있고 그들의 정신은 강인합니다.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세계가 배워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룬 한국의 이야기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기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 문화 전문 저널리스트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제 저의 사명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막바지인데 연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래요. 오늘 CNN 방송국 여기자 넬리코다가 한국을 취재하며 17년 전 방문했을 때의 경험과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국을 방문해 놀라운 경험을 취재한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단합된 모습과 높은 시민의식을 발견하게 된 그녀의 여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